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인데요. 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할까요? 디지털화와 개인화라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화는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초연결 사회, 서로 교류하는 사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것과 반대로 또 사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혼밥, 혼술, 혼영과 같이 개인화의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세대로 따진다면 2천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42%인 1,000만 세대가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가족의 전형의 모습은 부부, 자녀 이렇게 해서 4인 가구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인 가구가 최고로 많은 가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나요? 숫자적으로는 다수이지만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들이 소수자에 속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 모르는 의문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솔로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비혼 가구죠. 싱글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들을 보통 3포 세대, 5포 세대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노동이 불안정하고 또 주거도 불안정하고 소득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 혹은 결혼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많이 10년 이후에는 자발적인 비혼, 미혼이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2016년에 강남역에서 여성 혐오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82년생 김지영 혹은 선택하지 않을 자유,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고요 와 같은 여러 가지 성차별의 문제나 결혼을 했을 때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확산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이룬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비혼이 증가한 이유를 이런 부분에서 찾습니다. 실제로는 멀리서 보면은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만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거의 모든 세계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나라의 3포 세대, 5포 세대 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82년생 김지영의 책이 출간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산업의 토대와 그 나라의 구조, 인구 구조, 가구 유형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농업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농업사회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가족 혹은 집성촌의 형태로 살면서 서로 일을 하고 삶을 나누죠. 그런데 제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산업사회, 우리가 말하는 전기산업사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는 농촌에 살 수가 없고 공장이나 사무실이 있는 도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가족 시스템은 되게 어렵고요. 부부나 자녀로만 이루어져 있는 소가족, 우리가 말하는 핵가족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사회를 후기 산업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전기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전기 산업사회는 자동차 혹은 우리가 말하는 제철업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사회를 말하고요. 지금 우리의 산업사회는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업이나 미디어 산업, 문화예술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은 게 중요한 산업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산업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24시간 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동도 굉장히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전의 핵가족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삶이 더 유리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집성촌이나 대가족으로 살다가 핵가족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불효자라서 혹은 개인주의자라서 핵가족으로 이동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개인주의자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구조에 의해서 경제적인 산업 구조에 의해서 가구의 유형이 변한다는 굉장히 근본적인 현상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조업 사회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일하면서 이 가구가 유지됐을까요? 제가 이 그림을 여기에 그렸는데요. 보통 제조업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남성 가장 노동자이죠. 그리고 이들은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먹여 살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족 중심의 생산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배우자가 가장인 노동자들을 잘 보살피고 그래서 내일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 자녀가 또 다른 미래의 노동자가 되는 시스템이죠. 이것을 가정에서 일어나는 재생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생산 활동과 재생산 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게 제조업 중심의 전기 산업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초기 산업사회의 핵가족화 시대가 아니라 후기 산업사회의 탈핵가족화 시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비용과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산활동과 재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더 중요하게는 가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그러면 후기 산업사회는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1인 가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재생산 활동을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21명의 참여자들과 지금 표에 보시는 이 많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 이것이 후기 산업사회에 되게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산업사회가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헷갈리실 텐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족에서 자기로 변한 시스템이라는 거고 그것을 저는 자기중심적인 생산활동과 재생산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뒷부분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자기 생산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의 후기 산업 사회는 굉장히 유동적인 사회라고 했습니다. 평생 직장의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프리랜서도 많아지고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파견직 여러 가지 쪼개진 노동들이 많은 시대죠. 이 시대에는 구직 활동이나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청년들이 20대 때 바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 전선에 굉장히 오래 머물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결혼과 출산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부분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개개인들도 동조를 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일을 늦게 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한데 많은 청년들이 그냥 사실은 과거에 부모님들은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녀를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빠르게 아무 일자리나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청년들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이 아니라 68%의 청년들이 나는 흥미있고 또 나에게 기대가 되고 가치 있고 또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일을
자아실현의 일자리라고 하고 그 일을 추구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이 더 늦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중심적인 일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자리를 찾은 다음에 30, 40대가 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딱히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자리가 평생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창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부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나의 일자리에 충성하기보다는 나의 일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게 20, 30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는 삶이 지속되게 되는 이유는 많은 1인 가구들이 직주 근접, 즉 직장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일자리 근처에 살게 되면 몸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심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직장인 1인 가구들의 특징이냐면 사실은 기혼 가구가 되면은 직장 근처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장도 고려해야 하고 아이가 나게 되면은 학군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직장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나 아니면은 직장 도심의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이 아니라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직장인 1인 가구들은 대부분 직장 근처에서 살면서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삶을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되게 중요한 변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은 서비스업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서비스업 중에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화산업, 예술산업, 미디어 산업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산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조업과 비교를 해보면 제조업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이미 틀이 만들어낸 상품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생산하면 되는데요. 문화나 예술,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번 컨텐츠가 바뀌어야 하고 그 컨텐츠에 그 사람의 개성 혹은 정체성, 고민들이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갈아 넣게 되는 생산품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노동 자체에서 재화와 서비스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생산하고 나 자신을 실현하는 그러한 서비스와 그러한 노동이 바로 후기 산업사회의 활동들인 겁니다. 이게 왜 1인 가구의 삶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냐면요. 산업별로 분위기를 굉장히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인터뷰한 어떤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분은 원래 교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로를 바꿔서 세무사로서 일을 하게 됐는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동문회에서 이질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직업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평생 직장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취업을 한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간 이 금융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크족이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고 결혼을 안 하는 분위기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성과, 개인의 성취와 같은 게 중요하게 되는 자아 중심적인 일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생산 중심의 삶이 이들을 혼자 살게 만들고 혼자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을 추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가족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데 많은 시간을 갖게 되지만 혼자 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은 혼자 편하게 쉬겠죠. 그렇게 쉬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이도 돌보지 않고 많은 시간들을 혼자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놀고 TV도 보고 여행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물어보게 되면 혼자 쉬거나 그냥 여가를 보낼 때 길티 플레저라고 하는 것들을 느낀다고 많이 합니다.
완전한 즐거움이 아니라 뭔가 죄책감을 갖는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자기의 커리어를 개발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놀아서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여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게임을 하더라도 캐릭터 레벨을 올리는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책을 읽어야 하는 거 아닐까? 혹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거나 레고를 모으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취미도 무슨 공방이나 아니면 꽃꽂이나 이런 조금 더 생산적인 그러한 취미들을 많이 갖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를 공부한다거나 아니면은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 커리어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건데 이게 1인 가구한테만 조금 주어진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이 있게 되면 자기 커리어를 개발하는 교육비를 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녀의 사교육비로 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 가구는 자기를 재생산하고 재생하고 키워내는데 더 많은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발견한 또 다른 자기 생산의 활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생산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소진되었던 여러 가지 자기의 번아웃 되었던 부분들을 충전하는 그러한 일들의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자기 힐링이라는 활동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마음 건강에 대한 것 혹은 수련 그리고 템플스테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기를 생산하고 정체성을 생각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깎여 나갔던 것들을 재충전해야 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재생산 활동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했던 돌봄 가사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1인 가구에게는 굉장히 부차화되고 주변부로 밀려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했던 특히 어머님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재생산 활동이지만 지금은 청소특공대나 세탁연구소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기 생산과 자기 재생산의 고리로 끊임없이 쳇바퀴를 도는 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 인터뷰를 하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그 시기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온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그동안에 끊임없이 달려왔던 어떠한 삶이 조금씩 소진되고 몸에도 무리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일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하거나 과거에는 일과 자기가 완전히 혼연일체되는 삶을 시작을 했었다면 이때부터는 일과 자기를 분리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경향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예전에 가족과 같은 다인 가구의 시스템에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은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이때 정도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쉬고 싶어도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생산 인구인 거죠. 그런데 1인 가구들은 이때 정도부터 많이 소진이 되면서 일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기 은퇴 혹은 창업이나 이직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많은 참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의 특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후기 산업사회는 40대나 50대 정도가 되면은 많은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희망퇴직을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희망퇴직에서 다인 가구의 부모들은 사실은 이런 퇴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이들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1인 가구들은 30, 40대 때 퇴직의 권유가 오게 되면은 다인 가구보다는 훨씬 더 빨리 퇴직을 받아들이고 퇴사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후기 산업사회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그리고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서비스 산업이 극대화된 이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중요시해야 하고 또 자아를 실현해야 하고 자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실은 본인도 알 수 없는 형태로 이 상황 속에 쳇바퀴를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질문 두 번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보통 제 친구들 중에 기혼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혼이면서 돈이 많으면 무지 행복하겠다. 주변에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이 돈을 펑펑 쓰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1인 가구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에 대한 질문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인 가구라고 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 특히 노인 빈곤 혹은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책적으로 1인 가구를 다룰 때는 항상 독거노인들이나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1인 가구에 대한 문화적 코드가 바뀌기 시작했죠. 이 그림의 오른쪽에서 보는 나 혼자 산다가 대표적인 1인 가구에 대한 문화적인 흐름일 텐데요. 이들은 굉장히 여유롭고 윤택하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사는 1인 가구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골드족, 골드미스족 혹은 골드미스터족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담론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인 가구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1인 가구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세대의 42%를 차지한 만큼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완전히 골드족이 아닌 중간에 보통 사람들이 1인 가구로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그리고 중위소득층, 고소득층의 모든 사람들을 같이 조사를 해봐야 우리가 1인 가구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행복을 정의할 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말을 할 때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있지만 친구 부자도 있고요. 그리고 취미 부자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부유할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친구 부자 혹은 취미 부자,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브루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자본이라는 건 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자본이 있고 그 자본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자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경제 자본.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돈과 같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본이죠. 두 번째로는 친구 부자라고 말했던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같이 있으면은 불편한 친구들도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게 인간관계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좋아야겠죠. 좋은 질의 친구를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르디에가 행복의 조건 중에 뽑았던 것이 문화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화라는 게 전체 일상의 생활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양, 취향, 혹은 취미, 기술과 같은 거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몸에 익혀지는 자본이기 때문에 체화된 문화 자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부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학력이나 자격증과 같은 자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화된 문화 자본이라고 합니다. 제도화된 학교나 아니면 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자본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아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본을 객관화된 문화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화 자본
혹은 사회 자본과 같은 여러 가지 자본들이 함께 있어야 하고 각각의 독자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22명의 1인 가구들, 여러 가지 직업도 혹은 성별, 나이, 그리고 혼자 산 기간이 다른 사람들의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따로따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눈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앞에가 경제자본인데요. 상, 중, 하로 사람들을 나누어 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상, 중, 하를 표시해 봤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볼 수 있죠. 어떤 거니까? 우선은 경제자본이 상인 사람들의 텅 비어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하는 제가 하얗게 표시했고 중은 조금 흐리게 표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사회자본과 생활 역량이라고 하는 몸으로 터득한 기술에 해당하는 체화된 문화자본이 텅 비어있는 거가 보이시죠. 대신 학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실까요? 경제자본을 보면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자본이 하얗게 비어 있는데 의외로 이들에게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자본과 생활 역량에서 의외로 위에 있는 경제 상위 집단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지 않았던 골드족, 고학력, 그리고 고소득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부분 대학교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고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자본도 훨씬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친구들도 사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사회자본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밑에 참여자 중에 한 분이 말한 이 인용구를 보시면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와인을 골랐는데 그 와인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나와 비슷한 학력, 비슷한 취향, 소득을 가진 사람과 편하게 있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섞거나 아니면은 공감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소득층들 혹은 고학력층들은 아무와 친구가 되진 않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되려고 하죠. 이거를 구별짓기 문화라고 하는데 이 구별짓기 문화가 과거에는 불평등의 원인 그리고 그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위세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지금 1인 가구들한테는 이 구별짓기가 의외로 결국에는 역효과가 나는 게 혼자서 고립되거나 아니면은 소수의 친구들과만 만나는 그러한 사회자본이 결핍된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자본도 아까 봤을 때 하얗게 빈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문화자본 중에 제가 집중하는 거는 생활 역량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몸에 체득된 살림에 대한 기술과 같은 건데요. 이 고소득층들은 살림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살림을 시키지 않습니다. 보통 설거지를 하기보다는 그냥 책 한 자를 더 읽는데 많은 시간을 쏟게 하죠. 이러한 버릇과 습성은 그 이후에 40대, 50대가 돼서도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참여자 2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집에 주방용품도 거의 없고 밥 공기 하나, 접시 하나, 프라이팬 하나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음식을 사 먹거나 심지어 지금의 상황에서도 어머니한테 빨래를 맡기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들이 외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밑에 실제로 1인 가구 실태 조사에서도 밝혀진 겁니다. 2,000명이 넘는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했을 때 1인 가구들을 외로움군, 고립군, 그리고 외로움 우울군, 고립 우울군으로 분류했는데요.
당연히 고립 우울군이 가장 많이 고립되고 우울한 집단이겠죠. 여기에 고소득 전문직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기안84를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털털한 1인 가구로 보이죠. 그런데 이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인기 웹툰, 그리고 지금은 연예 대상도 탄 굉장히 고소득의 연예인이죠. 그리고 자기의 건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은 굉장히 허름하고 심지어 식탁도 변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기안을 기이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1인 가구 고소득층을 보면서 기안84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소득 1인 가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 그림을 보고 어디서 많이 낯익다, 기안84의 집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0대의 중소기업의 대표의 집입니다. 실제로 빌딩을 가지고 있을 만큼, 기안84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의 버금가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안이 굉장히 허름하고 살림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은 고소득층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데요. 이 장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대를 나온 금명이와 영범이의 상견례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명이와 영범이가 국을 못 퍼요. 국을 푸는 그러한 훈련이나 그러한 살림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 애순이가 나가서 대신 국을 퍼주는 장면이거든요. 이 정도로 사실은 살림 역량이 허술한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하위 집단은 어떨까요? 하위 집단의 경우에는 완전히 의외의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생활 역량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요. 50대 남성인 저소득 수급자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서 조리도 하고 그리고 짐도 나르면서 혼자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집안 수리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노하우를 기른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익히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자본에서도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제가 만났던 40대 다른 여성 수급자분은 목욕탕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에서는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고소득층이 목욕탕에서 옆에 사람들과 말을 걸면서 친구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도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인 친목 모임에 훨씬 개방적인 사람들이 하위 집단인 것이죠. 또 다른 하위 집단들의 사회자본을 튼튼하게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보통 저소득층들은 의무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자기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회자본을 회복시키고 또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달리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삶에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반전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집단은 어떨까요? 중간 집단은 경제적으로 중간에 있는 집단들이고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상위 집단으로 가기에는 돈이 좀 모자라고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저소득층이 아닌 집단들인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또 굉장히 색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역량에서 적어도 고소득층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생활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은 정보 검색력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할 때 그냥 혼자서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본다거나 SNS를 보면서 급속하게 빨리 이 문화들을 익히죠. 셀프 수리를 하고 옷 수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유튜브에 있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금방금방 익히는 그런 생활 역량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습성들과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자본은 어떤가요? 사회자본도 러닝크루나
아니면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사회 자본들을 많이 습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집단들은 기존에 봤던 고소득의 40, 50대 중장년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위 계층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이 완전하게 굳어져 있는 전문가의 일자리라기보다는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가 보면은 동료들과 같이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들이 외롭거나 고립이 많이 되는 분들을 많이 보고 그들을 위해서 집단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소셜 다이닝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사실은 단기로 진행하고 그리고 10회기 그리고 어쩔 때는 아이디와 같이 서로 익명으로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자본이라는 거는 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질이 좋으려면은 사회 자본은 서로 관계가 신뢰가 돈독히 쌓여야 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자본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매태기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사회 자본을 쌓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돈만 있으면은 혼자 사는 게 행복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1인 가구한테 돈만이 아니라 사회자본, 문화자본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자본은 인간관계 그리고 생활 역량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저소득층들한테 이러한 부분이 안정되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인 가구는 왜 살림이 어려울까? 보통 1인 가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림을 할 때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빨래나 음식이나 아니면 청소를 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22년에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위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자기가 대처하거나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1위였고요. 2위는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들이 돈이 없기 때문일까? 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것은 예전에는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1위였는데 지금은 4위입니다. 그리고 10%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감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식사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살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우리베라는 학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했었는데요. 65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1인 가구가 된 이후에 거의 밥을 먹지 않고 혼자서 그냥 식사를 때우는 경우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살림할 역량들이 굉장히 있었고 40, 50대 때 30대까지만 해도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돌봤던 살림 구단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녀가 떠나고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에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고 살림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가사와 돌봄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은 타인이 있을 때 그 타인을 위해서 하는 사랑과 애정이 전제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살게 되면 이 살림이 누군가를 돌보는 상대를 위한 살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그러한 기계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 살림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시세끼를 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은 적어도 방 청소를 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살림은 규칙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규칙성을 가지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런 살림을 막 하면서 식단도 관리하고 음식도 잘 해먹고 청소도 잘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힘들어지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외로 살림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살림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는 역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변에 나에게 잔소리를 해줄 사람, 밥 먹었니? 청소는 해라.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 때 살림이 더 잘 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살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생존 전략으로 택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친구들을 먹이고 혹은 친구들 중에 음식을 잘하는 그러한 지인들을 사귀면서 서로가 돌봄을 주고받는 활동들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다른 활동은 자기 자신을 타인처럼 돌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반려생물이나 동물 혹은 물건들을 아끼는 건데요. 어떠한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존재를 돌보는 활동을 통해서 살림에서의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살림을 1인 가구가 살림을 하기 어려운 데에는 관계를 같이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고 살림을 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집안의 환경입니다. 보통 살림은 어디에서 합니까? 집안일이라고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이 사는 집이 소형 주거입니다. 아무리 집이 부자더라고 하더라도 45평, 50평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은 80% 이상이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거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형 주거라는 것은 살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어디에 빨래를 널어야 할 베란다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원룸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요리를 할 때도 다 베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방이 작기 때문에 친구를 초대해서 음식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작은 1인 가구의 특성상 살림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식자재 시장입니다. 우리가 패밀리팩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할인 물건들을 보통 가족 단위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다인 가구들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1인 가구들은 이런 패밀리팩을 사기가 되게 부담스럽죠. 패밀리팩들이 보통 할인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서 집에 가져가면은 거의 대부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작은 소포장의 물건을 사게 되면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소포장의 물건들은 레토르트 식품이나 간편식과 같이 그렇게 신선하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살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살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식사를 주되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표시를 해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소득층들은 보통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고소득층은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집에서 직접 해먹는 요리가 더 건강할까요? 아니면은 배달 음식이 더 건강할까요? 배달 음식이 더 불건강하겠죠. 고소득층들은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1인 가구 고소득층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고 나트륨 섭취량도 높고 영양의 불균형이 많은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것이죠. 보통 저소득층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아니면은 건강하지 않은 식단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1인 가구는 이게 반전돼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을 해보면 고소득층은 친구를 사귀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걸 사 먹지만 건강하지 못한 식사 때문에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생활 역량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여러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인 가구는 탈가족적인가, 비가족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1인 가족일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인 가구는 보통 가족과 반대되는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왜 가족 없이 혼자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주의적이고 탈전통적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1인 가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1인 가구로 살아가지만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나는 게 아닌 이상 부모님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인 가구들은 보통 혼자 사는 쭉 혼자 살아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반 가족들과 다른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일반 가족의 생애 주기를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의 세계 주기에 따라서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삶을 보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의 생애 주기가 정해집니다. 가족과 함께 가족을 형성하고 청년기에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노년기에는 자녀가 독립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가족이 축소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애 주기죠. 그런데 1인 가구들은 혼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 주기 없이 쭉 평탄하게 살아갈 거라는 저러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들한테도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러면은 자신의 아동기부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살아가면서 기존의 원가족이라고 말했던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생애 주기별로 이루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청년기랑 장년기가 되면은 여러 출산이나 아니면은 취업에 대한 지원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노년기에는 또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생애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와 시스템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생애 주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12명 정도의 1인 가구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나의 가구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가족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그림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특정한 패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뒤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들은 원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보통 다인 가구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원가족, 부모님이 있겠지만 자녀를 기르면서 핵가족, 새롭게 자기가 만들어진 핵가족에게 더 많은 중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원가족보다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만든 새 가족에게 마음을 쏟는 경우가 많은데요. 1인 가구들은 자기가 만든 핵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족을 위해서 거의 헌신을 하게 되죠. 그게 부모님과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너의 가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누나 혹은 자매를 내 가족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배우자와 자기의 자녀를 가족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1인 가구들은 원가족까지를 다 가족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게 조카가 생기면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조카까지 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1인 가구의 현상이 같이 늘어나면서
문화적으로 주목됐던 현상이 조카 바보 현상이 있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삼촌이나 이모 고모들이 조카들을 마치 자기 자녀처럼 돌보고 헌신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1인 가구로 혼자 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가구는 일반 핵가족보다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조카까지 포함하는 확대 가족으로 자기의 머릿속에 1인 가구보다 훨씬 더 넓은 방식의 내 가족의 범위를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냐라고 하면은요, 이들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보통 다인 가구로 독립을 하게 된 형제 자매들은 부모님을 부양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좀 소홀해지게 되죠. 그 돈이나 시간을 자기의 자녀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1인 가구들은 부모님을 돌볼 시간과 경제적인 이유가 더 많다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 아팠을 때 부양하고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거를 최근에는 1.5가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가족의 상비군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형제 자매들도 많이 인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소외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원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시기들이 어떤 때냐면은 돌잔치 혹은 명절 혹은 누군가의 생일이나 이럴 때 모이게 되고 혹은 집들이 이런 때 모이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행사들인 거죠. 그 과정에서 1인 가구들은 소외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조카들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보통 자녀들이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명절에 세뱃돈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는데 1인 가구들은 주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굉장히 사소해 보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1인 가구들의 마음에 소외감이나 서운함으로 남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점점 이들을 마음적으로 고립되게 시키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게 40대 후반부터 50대가 되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의 죽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원가족을 끈끈하게 묶었던 부모님이라는 어떠한 허브, 그 존재, 중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형제 자매들은 본인의 핵가족으로 다시 뭉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1인 가구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혼자 남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형제 자매하고도 소원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0, 50대가 되면 정말로 1인 가구들이 혼자 남아서 1인 가족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앞에서 봤던 다인 가구의 생애 주기가 점선으로 표시된 거고 1인 가구의 생애 주기가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의 삶의 가족에 대한 범위의 요동이 훨씬 더 요동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가족만이 아니라 조카까지 포함한 확대 가족까지를 가족의 범위로 생각했다가 40, 50대가 됐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카가 성장하게 되면은 정말로 혼자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1인 가구가 가족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1인 가족화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족 생애 주기로 표현을 하면은 초기의 원가족기, 그리고 30대 때부터 40대 때까지의 확대 가족기, 그리고 40대 후반부터 50대에 쭉 이르는 1인 가족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보통 다인 가구들은 70대 정도가 되었을 때 혼자 남게 되고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런 것들로 그러면서 혼자서 독거노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1인 가구들은 그러한 내가 혼자 남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50대 초반부터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우울의 경험들이 훨씬 더 빨리 오고 자기의 생애 후반기를 맞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고독사 혹은 죽음에 대한, 혼자 맞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40, 50대 때 생애 주기에서 후반부 나의 삶이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1인 가구들은 50대가 되게 되면은 나는 혼자 죽게 되는 것일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40, 50대의 가족이 있는 다인 가구들은 자녀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1인 가구들은 자기의 장례식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22명의 사람들에게 혼자 맞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으로 건강상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보면요. 1인 가구들의 신체가 악화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경험들은 첫 번째가 생활 습관병 같은 걸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인 가구들은 식사를 혼자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죠. 규칙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배달 음식을 되게 많이 시켜 먹는 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혹은 고지혈증, 뇌졸중,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인 가구보다 3.7배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그 원인만이 아니라 이거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회복을 하려면 주변에서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더 고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 30대 때는 혼자 살아도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나의 건강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시기지만 40, 50대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전문직의 연구원이 자기는 백신을 맞고 나서 집에서 쉬지 않고 몸살이 났는데도 회사에 가서 누워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혼자서 살면서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게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외로움을 1인 가구들이 많이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인 가구이신 저의 지인들이 나도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인 가구만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1인 가구의 49%가 외로움을 평소에 느낀다고 말했지만 다인 가구도 3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이는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이 우울, 자살 생각으로 번지는 전이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울이라는 것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1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울을 결정하게 되는, 우울의 원인이 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과 인자들을 100개 정도를 넣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수면, 혹은 식단, 혹은 인터넷에 대한 사용,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게 우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이걸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사회적 관계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에 단절되어 있는 사람, 특히 1인 가구가 이 중에 한 명이겠죠. 한 집단이겠죠. 이 집단은 우울증에 걸릴 경향이 기존의 다인 가구보다는 2.4배로 늘어납니다. 외로움은 10%밖에 안 됐지만 차이가 우울로 가면은 2.4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우울이 계속 깊어지면은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자살 생각으로 넘어갈 확률은 3.8배로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독사에서 자살로 고독사를 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는 이러한 외로움이 발전되는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죠. 1인 가구는 보통
고독사를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이나 자살과 같은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성질환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는 건 꼭 1인 가구만은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고독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혹은 어떠한 사인으로 죽음을 맞이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독사의 원인을 만성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자살에서 찾기보다는 그들이 혼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다라는 이 관계의 정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실제로 1인 가구들도 나의 고독사에서 내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혹은 공포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아픈 것 혹은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나 자신을 찾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죽음 이후의 순간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죽고 나면 그만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인 가구들이 실제 죽음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은 죽음 이후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인 가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죽음 이후에는 누군가가 장례를 치러주고 여러 가지 시순이나 자기의 삶을 처리를 해줄 거니까요. 그런데 1인 가구는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고요. 특히 미디어를 보시면은 미디어에서 고독사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언급이 되는데 추한 모습, 냄새가 많이 났다거나 썩은 어떠한 상황들에 대한 묘사들이 이들이 1인 가구들이 살아있는 1인 가구들이 자신의 고독사나 죽음에 대해서 더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 걸 넘어서서 타인이 보았을 때도 좋게 기억되는 죽음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인 가구들이 원하는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을 때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혼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애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누군가가 너 그동안 잘 살았어 라는 말을 해주는 그러한 사회적 인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보통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너 잘 살았어, 고마웠어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1인 가구는 그러한 애도의 과정에서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공동체에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2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은 사후에 장례 서비스를 공공에서 같이 해주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무연고자들을 위한 공공 장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그냥 시신을 화장을 하고 그걸 처리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에 대한 마무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자신의 시신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예금 계좌들을 정리하는 것, 내 물건들, 그리고 반려동물이 있으면 반려동물과 그런 존재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죽음의 마무리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공공으로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1인 가구들이 고독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고독사라고 하면은 고독하게 죽는 당사자의 경험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1인 가구들은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한 고독사의 사건들과 미디어들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사는 42%의 사람들이 나의 죽음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결코 그 사회가 더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무리의 단계까지 행복하고 또 좋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죽음과 좋은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1인 가구가 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사실은 기존의 공영 장례를 좀 넓혀서 무형고자만이 아니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1인 가구들이 장례를 치를 사람들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재산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떠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도하고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디어에서 죽음을 언급할 때 굉장히 비참한 죽음 혹은 메마르게 그렇게 언급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사람된 사람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고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좀 더 예의 바른 그러한 죽음의 태도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야기한 이 책에서 다루었던 몇 가지들인데요. 지금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책에서는 조금 더 많은 생생한 인터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연적인 혼자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너무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갈수록 경쟁, 자기 성과와 자기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다 보니 우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할 때에 혼자의 시대를 넘어서서 고립의 시대가 아닌 연결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혼자 사는 사회의 여러 가지 징후들 그리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